가을은 쓸쓸한 노후와도 같습니다. 시간은 또 어김없이 흘러서 가을이 되었고 그 가을이 이제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온이 겉옷을 걸치게 만드니 머지않아 차가운 겨울이 호련히 우리 곁을 찾아오겠죠. 이렇게 모든 것은 찾아오고 떠납니다. 떠난 자리를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난 인생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다. 다시 또 현재를 묵묵히 살아가는 일이겠지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상실의 계절입니다. 씩씩하던 초록의 함성이 사라지고 어느덧 나뭇잎들은 붉은 단풍으로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늑수그레한 노년의 여인네가 한껏 치장을 한 것과도 같은 초라한 화려함. 가을은 마치 우리네 인생에서의 쓸쓸한 노후와도 같습니다. 분명 화사한 붉은 빛의 단풍이지만 그것은 여름꽃의 화사함과는 확실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단풍이 들고 그 단풍은 낙엽이 되어서 바람에 휘날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떨어진 낙엽을 정성껏 쓸어 모으시는 부지런한 환경미화원 할아버지 덕분에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는 늘 단정합니다. 적지 않은 연세에도 저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 걸 바라보면 안쓰럽다는 생각보다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무료하게 집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소소하게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 아닐런지요.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도 소일거리도 있고 수입도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나가 화려했던 젊은 날이 있었듯이 그 할아버지도 예전에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셨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두 아드님을 해외 유학도 보냈었고 지금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노부부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다가 작년에 아내분께서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는데 적적함도 달래고 시간도 보내면서 용돈벌이도 할 겸 겸사겸사 운동 삼아서 일을 하신다는 할아버님의 말씀에 제 노후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노후가 축복받은 노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것보다 이 할아버지처럼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처럼 점잖으면서도 늘 웃는 노인이 되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이별이든 슬프지 않은 이별은 없듯이 어떤 노후든 잠시라도 서글프지 않은 노후는 없을 겁니다. 그나마 부부가 마음이 맞고 서로 건강해서 오래오래 함께 노후를 보내게 된다면 다행이고 축복일 테지만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는 참았던 성격차를 이겨내지 못하고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듣게 되지요. 다가오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듯이 병환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는 경우도 남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을, 참 쓸쓸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단풍이 제 역할을 다하고 미련 없이 곱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눈물 겹도록 아름답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가 먼저 떠날 수도 있겠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이니 길 떠나는 그날 미련이 남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을 열심히 보내야겠습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글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실화라고 하는데요. 끝까지 들으시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나의 아내요. 저만 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봐라.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로부터 탈출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양푼의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이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었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다음에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나는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서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었어. 손일이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딴 거야.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았으면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만 있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와 버렸다. 다음 날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말하였다.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 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에 가. 나는 우리 집에 갈 테니깐. 큰 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서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하며 호통을 쳤다. 그러나 아내는 개의치 않고 자기의 말을 하고 있었다.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 번만 전화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난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었어. 그 다음 날 나는 아내와 같이 병원에 갔다.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염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아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방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저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저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저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이 멍할 뿐이었다. 그 다음 날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 버렸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 아내가 속삭였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어 있는데 들렀다가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피어 있는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 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기도 하고. 당신이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 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무슨 말이야?
우리 적금 금년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은 싱크대 두 번째 서랍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어놓았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에게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날 저녁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러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내가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떨 땐 그런 소리가 한 번씩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이튿날 눈을 뜨니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내가 가면 장모님이 아주 좋아하실 텐데. 어서 일어나. 여보 안 일어나면 나 안 간다. 여보, 여보. 좋아라 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없는 아내를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야, 이 사람아. 나 진짜 당신을 사랑했다. 사랑한다. 야, 이 사람아. 나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 야, 이 사람아. 눈을 떠보게 이 사람아. 아무리 외쳐봐야 영영 대답이 없다. 왜 어젯밤에 이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해줬을까?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이 한마디를 왜 해주지 못했을까? 아, 이렇게 천추의 한이 될 줄이야. 이 글은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내 옆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다가 아내가 내 곁에 없을 때 그때서야 아내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살고 계신가요? 사는 게 참 별것 아니구나 생각한다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습니다. 중년에게 주는 9가지 교훈이라는 글인데요. 젊은 분들이나 노년에 접어든 분들이 들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쓴 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어도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이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공부도 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도 해보고 할 수 없다 노래하지 말고 무조건 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30살에 대학을 가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는 글 쓰는 걸 배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사는 게 재밌다는 게 이런 건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제 생각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과거에 갇혀서 슬퍼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있는 돈을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생하며 사셨던 분들은 돈을 모을 줄만 알지 돈을 쓸 줄을 모릅니다. 제가 쓰라는 건 주식하고 도박하고 사채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도 규모 있고 멋있게 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쓰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손에 다 쥐고 있으면 뭐 할까요? 쓰지도 못할 돈 악착같이 쥐고 있으면 행복하던가요? 돈 욕심을 버리고 내 행복에 투자하세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가보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면 배워서 취미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젊은 분들과 무슨 일이든 함께 같이 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으면 내가 모르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나로 인해 연륜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좋은 것입니다.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것저것 참견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는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내버려 두세요. 이러쿵 저러쿵 말해봐야 더 안 듣습니다. 사이가 좋아지려면 나이가 들수록 입을 무겁게 하는 것도 참 필요한 지혜입니다.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철학으로 살지 말고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괜히 내 고집, 내 철학을 강요하지 말고 배움을 통해서 진정한 현실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좋은 책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사람들이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따라 그 책은 진가를 발휘하기도 하고 묻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생각한 뒤에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렇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리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여러분, 최근에 공연이나 연극을 보러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 콘서트를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나이를 지긋이 먹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겠지요.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전시회나 공연도 많이 가야 합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 1년에 두세 번만 가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두세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예술과 문화를 즐겨보세요. 그러면 삶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다만 예술이나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이 꼭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찾아보면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예술 공연도 많고 길가에 피어있는 예쁜 꽃 한 송이를 보는 것도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식물 키우기를 하거나 탁구를 치거나 수영을 하는 것도 건강에 참 좋습니다.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당신이 나이 드는 것이 슬퍼서 남들에게 계속 하소연한다면 상대방은 그 말을 몇 번 들어주다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늙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남에게 우는 소리를 해도 늙은 걸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요? 그러니 남에게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나이 먹은 건 자랑할 일도 무조건 이해받아야 할 일도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합니다. 나이값을 해보면서 늙어와야지.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만 먹으면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곱게 물든 단풍이 예쁜 법입니다. 곱게 물들어가는 사람이 되세요. 8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자식에게 재산을 몽땅 다 털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주세요. 오늘부터는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내 몫은 딱 남겨두세요. 자식에게 다 넘겨주면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 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리어 왕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기 왕권을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그게 나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래 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오래 인생을 즐길 준비를 하세요. 미리부터 자식에게 재산을 몽땅 털어주지 마세요. 9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이 말은 즐겁게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30부터 60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내 인생은 포기하고 산다. 내가 희생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9가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셋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여덟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자식에게 미리부터 재산을 다 넘겨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아홉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인생을 즐겨라. 셰익스피어의 중년에게 주는 9가지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내 인생을 곱게 물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 옆에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